네, 안녕하세요. 네, 첫날이니까 강의 계획서 먼저 보겠습니다. 다들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이순환 정치학 들어두시면 아마 그 완충 효과가 클 겁니다. 그래서 삼순환 갔을 때 좀 안정적으로 진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보시면 일단 뭐 강의 목표랑 필수 교재는 생략을 하고 모의고사 부분인데요. 총 7회 예정이에요. 1시간 4번, 2시간 3번이에요. 근데 11회밖에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을 지금 학원에서 할당을 해줘서 아마 100점짜리 시험 한 번은 50점으로 조금 축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구성은 최신 논문에 기반한 신작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입법고시랑 국립외교원 기출문제 중에 좀 풀어봐야 할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예요. 약간 변형이랑 응용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모의고사는.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은요. 비교정치는 이제 1순환 때에는 저희가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원집정제 이런 거의 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다면 여기 2순환 때에서는 한국 정치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2순환 때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인 맥락, 제도적인 내용, 그 다음에 통치 구조가 어떤 식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최신 논문을 다 검토를 할 거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정치 논문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는 정치학 논문은 뭐 정말 몇백 편은 그냥 기본이고 법학 논문, 행정학 논문, 사회학 논문까지 검토를 해서 아마 봐야 할 논점들, 무조건 11회차 동안 봐야 할 논점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그 자료집이 굉장히 두껍게 나갔는데 사실 그 강의 자료집 논문에는 논문이 한 30편 정도 담겨 있는데 제가 보고 요약하고 논점을 축약한 거까지 다 합치면 600편 가량의 논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점들이 겹치는 논문으로 거의 엄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논문일 겁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부분은 이제 국제정치 이론을 1순환에서 배웠으니까 국제적인 어떤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정치 사안 이런 것들 중점으로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화 논점이어서 1순환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책에 조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이랑 어떻게 적용될 건지에 대한 여부를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채점이랑 관련해서는 채점은 조금 간략하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짧고 횟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점평을 뭐 경어를 제가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수정 필요 또는 논리가 부족합니다가 아니고 논리 부족, 논리 비약 이런 식으로 채점이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예시 답안을 제가 그 분량에 맞게 좀 길게 쓰긴 했지만 어쨌든 최대한 풀어서 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올해 1회 모의고사는 아마 내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문의 1번의 설문 구조는 2021년 행정고시, 입법고시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논의들, 이제 문제 출제, 그 발문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뭐와 비교했을 때 뭐뭐를 논의하는데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뭐뭐와 비교하였을 때 뭐뭐의 설명을 하는데 그거의 측면을 대의민주주의적 측면이라고까지 제가 걸었죠. 이렇게 제한 조건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비교도 해야 되고 두 번째 대의민주주의 관점을 잘 살려서 써야 돼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설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해당 문제가 왜 25점을 줬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는 행정학, 그 다음에 정치학에서 많이 나오는 발문이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글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을 배우고 문제풀이할 때 하고, 이제 두 번째 2번, 3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추세가 특히 3번 보시면 4년 중임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에서는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인 한국 정치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논의되는지가 나와요. 실제로 최근에 비교정치 기출문제 추세를 보면 이게 나올 게 다 나오다 보니까 의회 해산권 또는 뭐 내각 불신임권 이런 식으로 특정 제도가 어떤 식으로 제도적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지를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헌 논의도 이제는 추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4년 중임제 논의를 여러분들한테 한 10점, 15점 분량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외에도 뭐 의원 집정제 논의, 의원 내각제 논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조감도 한쪽이랑요 필기노트 제가 작성을 해드렸는데 그거 1쪽을 한번 펼쳐봅시다. 수업이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렵다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1회차를 잘 마무리하시면 아마 점수 향상에는 무조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 그대로 고득점을 받아야 되니까 정치학에서는 남들보다는 비교 우위를 확실히 가져가시기 바라고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은 제가 알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통치구조가 오늘 이제 배울 건데 필기노트 1쪽을 먼저 보면요. 여러분들이 서론에 쓸 뭐 대표적인 4개예요. 첫 번째가 발전행정 또는 발전국가 담론. 우리 1순환 때 지겹도록 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신자유주의예요. 근데 핵심이 그 발전행정이랑 신자유주의 사이에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1987년 민주화의 성격을 규명을 하면 동시에 우리 통치구조 논의를 이어가는 논문들이 몇백 편씩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987년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주의였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은 부족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주의 공고화 담론에서 제도적 관점이랑 문화적 관점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제 아렌트 레이파트 같은 제도적인 학자들은 정치 제도가 잘 안착되면 민주주의 공고화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렌트 레이파트의 논의랑 이어서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가 지금 통치구조의 핵심 이슈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이해를 한다고 제가 강의 계획서에 밝혔는데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단순히 사상적인 논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치구조라는 제도적인 조합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가 지금 최근 출제 논문 작성 기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민주주의랑 제도랑 잘 엮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필수예요. 자, 근데 발전행정에서 국가 실패를 한번 경험을 했고 신자유주의를 도입되면서 시장 실패를 한번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두 가지 실패를 겪고 나서 대두된 이론이 2000년대 초반에 거버넌스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경로우전성이 작동을 해서 한국 행정에서 거버넌스는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다라는 식의 태도가 강했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재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최근에 석방되신 그 촛불 시민항쟁,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에요. 이제 이때 사건이 정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987년 적어놨죠. 30년이 흐른 지금에 민주주의가 공고화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회의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개헌 논의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 출제 1순위 꼽아보라 하면 통치구조겠죠. 비교정치에서는.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사례가 아마 여러분들 서론에 쓰면서 들어갈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맥락을 짚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통치구조라고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이 통치구조는 사실 제도적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감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국제정치랑 국제정치 부분 빼고 그 전체가 그냥 통치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논문에서 통치구조를 논의할 때요. 협의의 의미에서 통치구조는 거기 옆에 보시면
행정부랑 입법부 보이시죠? 이 행정부랑 입법부와의 관계가 협의의 통치 구조고요. 그 다음에 광의의 통치 구조는 뭐냐면 거기 밑에 그 아래쪽 보세요. 뭐 행정부, 행정부 특히 관료 조직, 그 다음에 시민사회, 언론, 뭐 정치 문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거시적 요건들이 결합된 거를 광의의 통치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협의의 통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점이랑 분점 정부예요. 단점 정부의 정의는 대통령이랑 동일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그 행정부는 당연히 대통령이 됐겠고 그 다음에 입법부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단점 정부고요. 분점 정부는 그렇지 못한 상태죠. 통치구조랑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의되는 이유는 이 단점 정부랑 분점 정부 논의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협의의 통치구조가 입법부랑 행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는 단점 정부일 때 통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분점 정부일 때 통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메인 워링 같은 학자들이 이 분점 정부를 만들어내는 다당 체계는 대통령제랑 제도적 조합이 좋지 않다라고 하고요. 메인 워링이 여기까지만 그친 게 아니죠. 메인 워링이 마지막에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래서 남미와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취약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임 민주주의가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권위주의로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들이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통치구조 문제가 딱 나오면 뭐 오늘 문제는 안 그랬습니다만 민주주의랑 통치구조랑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단점 정부일 때야 뭐 우리가 모의고사 1순위 때 풀어봤지만 한국은 단점 정부일 때도 뭐 갈등이 심한 이유를 써라 이런 문제 배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의 통치구조에서 관점을 광의로 팍 넓혀서 정치문화, 뭐 시민사회 이런 식으로 논점을 넓혀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랑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을 광의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분점 정부 극복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랑 분점 정부가 형성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 그 대안은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제도를 잘 설계하든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뭐 타협이랑 협의를 익숙하게 해서 뭐 잘 통치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